안녕하세요. 어, 네오비 독서지향 129회 선정도서 8단어 원포인트 레슨을 맡은 네오비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8단어라는 책들 다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한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장을 펼쳐보지 못하고. 박웅현 씨가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8단어, 인생을 어떻게 8단어로 표현을 했을지 그 부분에 되게 궁금함, 호기심, 이런 것들로 8단어라는 책을 손에 들고서도 실제 업무나 다른 것들에 많이 밀려가다 보니까 책을 펼쳐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꼼꼼히 보고 싶은 책을 원포인트 레슨을 자원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혼자 보는 것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는 책을 해석하는 강도가 많이 달라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원포인트 레슨을 자원해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박우면 씨의 8단어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인사이트도 많이 받았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야겠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자세,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원포인트 레슨의 8단어는 우선 박우현 씨 먼저 볼까요? 박우현 씨 보시면 되게 이 사진 하나만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아, 되게 개성 있는 외모? 또 되게 고뇌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표정, 마인드, 글, 행동. 여러 가지 면에서 박우현 씨를 보면, 아, 되게 진지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만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것들을 인생에 대한 8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자존, 고전, 소통, 본질, 견, 현재, 권위, 인생. 이렇게 8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8단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비 독서지향 같은 경우에 중개를 하고 현업에서 중개를 하고 계시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독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이 8단어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8단어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8단어는 근성, 승부욕, 자존감, 임기응변, 전문성, 본질, 융통성, 선입관, 이렇게 8단어를 뽑아봤거든요. 우선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루고요. 먼저 박웅현 씨가 말씀하시는 8단어 먼저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존인데요. 저는 박웅현 씨의 8단어가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져 있는데 앞에 3단어에서 거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자존, 여기에 그것들이 있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 별로 의미가 없는 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연결하면 너무 반짝거리고 이쁘고, 또한 더 큰 이상을 꿈꾼다라는 의미의 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한문 그 자체로죠. 그리고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나의 단점은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나의 단점을 내가 너무 많이 인정을 해서 그것들이 나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나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자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한 다름과 틀림은 다른 것이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다른 게 틀리지 않다.
굳이 틀리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 다른 건 다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세, 이것들을 자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단어, 본질. 박웅현 씨가 광고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책에 인용된 글이나 음악,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 엄청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본질이라는 단어 하나는 여기 피카소의 더 불스라는 이 그림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림도 다 변해요. 변하고 있지만 그 그림이 황소라는 건 그 어느 그림을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본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현상은 복잡하지만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변하지 않는 그것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우리의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챕터를 읽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사람이 중심에 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또한 그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는 고집이 있어야 된다. 이 불스라는 그림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한참에 걸쳐서 그렸던 많은 터치를 해줬던 황소가 줄이고 단순화해도 똑같이 황소가 되는 것처럼 저희 주변에 있는 본질을 직접 찾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 나머지를 덜어낸다고 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였거든요.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을 되게 깊이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 저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 단어, 고전입니다. 여기에서 고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을 이겨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풍화되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무엇?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은 되게 많이 변해요. 살아가는 환경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 하는 일들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에 대한 사랑, 또 나의 일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도록 또 변하는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를 떠나서 살아남는다는 건 관통하는 무엇이 있다는 소리, 그걸 궁금해해라. 그게 본질이다. 이 앞장에 있었던 본질과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즐기는 대상,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느껴야 할 대상이다. 아마 그 느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과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고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 책과 그림, 음악은 몸으로 받아들이고 느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챕터를 보면 되게 다양한 곡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캐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도 그때 가야금 캐논 찾아서 들으면서 이 챕터를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성적으로 나의 있는 환경을 한순간에 확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꿔주는 게 음악이다. 이러한 표현도 같이 해주고 계세요. 다음 단어, 견. 제가 이제 박웅현 씨의 다른 강연에서 이제 이 견의 관점에서 사례를 들으셨던 게 요 그림 속에 있는 란타나라는 꽃이거든요. 이 란타나라는 꽃이 시간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꽃이었어요. 박웅현 씨도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처음에는 꽃이 필 때 저렇게 흰색의 꽃으로 피다가 점점 색이 변해서 핑크가 되고 빨간색이 되고 점점 변하더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란타나라는 꽃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이후부터 우리가 주변에서 봤던 꽃 중에 하나가 란타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견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호학심사,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한테 이 단어를 써줬더니 엄마 나한테 편지가 아니고 어디에서 일부러 자기를 가리키려고 무언가를 발췌해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한 면에서 박웅현 씨가 저한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소스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 책의 견 파트에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 속에 있는 발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해내는 걸 발견이라고 표현해요. 달리 생각했다라는 거죠. 견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다르게 한다. 이걸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또한 참된 지혜는 개별적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탐구해야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저희한테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말고 본 것들을 소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 속에서 다 똑같은, 아니죠. 사례는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같이 접하고 같은 정책을 만나고 같은 세금 정책이나 뭐 이러한 것들로 일상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소화해내야 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과물이 달라지니까요. 그러한 면에서 견을 다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단어 현재.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개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개는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하고 잠잘 때는 잠자는 것만 집중하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기들 신경 쓰지 않고 지금 현재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개라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선택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또한 순간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순간순간 내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 라고 표현해 주고 계세요. 되게 많은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저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 권위. 자녀한테 꼭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신다는데 그건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돈의 힘에 복종하지 말자. 저희도 많이 느끼죠. 이런 일상들을. 그리고 강자에게 강해지고 약자에게 약해져라. 그러한 마인드가 너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또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권위가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의 권위를 너무 자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자만,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너무 자만도 맞고 거만한 행동으로 나의 권위를 너무 의시되지 말라. 뭐 이러한 의미로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 단어 소통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과의 소통이 울림으로 이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통이 불필요한 노동을 없애주는 것, 또 아이디어의 분산을 막고 집중력을 강화해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에 맞게 내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만 해준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 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들을 거꾸로 피드백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 샌더하고 리시버의 관점에서 어떻게 주고받는지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을 했고 얘기를 건넸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확인해 보는 절차, 뭐 이러한 것들이 소통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확인시키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저희가 업무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요. 또한 뭐 아이들, 가족들 과의 소통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일방적인 그 지시, 잔소리?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한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박웅현 씨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다름을 인정해라, 시대적 문화적 차이.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지금 한참 중고등학생들인데 아이들이 말하는 친데레 이런 얘기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 단어가 엄청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예전에는 저희 때는 뭐 은어적 표현이라 쓰지 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소통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문맥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자. 우리가 그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또한 그 사람이 살아온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 문맥을 달리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건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면 너무나 잘 이해하실 거예요.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 해야 될 단어와 용어들, 그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해야 되는 단어와 용어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들에 맞게 문맥을 생각하면서 표현하자. 그리고 생각을 디자인하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가 다르다. 똑같은 말인데 이쁘게 하는 사람과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는 강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되게 직설적인 편이었는데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되게 많이 작용하니까요. 주변에 조금 나보다 언변술이 좋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분이 그 포지션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이런 분과 친하게 지내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어 인생인데요. 이 인생은 앞에서 논했던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이 7단어를 모두 다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그것들을 다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사람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되게 힘들 때, 우리 셋째를 낳았을 쯤이었으니까 되게 힘들 때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하고 같은 일을 하시는 한 20년 저보다 일찍 하신 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 낳았다고 아이 보러 오셨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사장님,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눈물만 안 흘렸지 진짜 펑펑 울다시피 그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서희야, 내가 진짜 많이 벌어보고 내가 진짜 고생도 많이 해보고 일도 많이 하고 진짜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내가 살아보니 돈은 딱 그 사람 그릇만큼 남더라. 너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닿으면 너의 그릇을 한번 키워봐. 네가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많잖아, 길잖아.
그러니까 너의 그릇을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그 한마디가 사람 그릇을 키워보라 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되게 커다란 인사이트를 줬고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되게 많은 얘기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란 사람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제 작은 소망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웅현 씨가 말하는 인생은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또 성실하게 산 하루하루의 결과가 인생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인생은 공짜는 없고 인생은 마라톤이다. 누가 끝까지 달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겠죠. 또한 인생은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8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박웅현 씨가 말씀하시는 8단어를 한 장에 좀 담아봤어요. 원래는 한 문장에 담고 싶었으나 한 장에 담아봤는데요. 이 책의 머릿말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도너 점수. 갑작스럽게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be yourself. 너 스스로 서라. 이런 의미.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제 마음을 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한 문장을 이 8단어라는 책 속에서 꼽아보자면 내가 선 이 자리를 행복의 공간으로 전환해라. 아마 여기에 자존, 본질, 고전, 소통, 현재, 권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얼마나 열심히 즐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행복한 공간이 될 거고 내가 얼마나 잘 나 스스로를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행복의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박웅현이 씨가 말씀하시는 인생의 8단어를 한 자리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내가 선 이 자리를 행복의 공간으로 전환하라. 요 단어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부동산 중개업의 8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근성. 근성. 참 어렵죠. 고객의 수와 계약의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는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저 또한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잘 이끌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손님이 오늘 만났으면 그 손님과 오늘 저녁 또 3일 뒤, 일주일 뒤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과의 거래가 내가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 또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라.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뜸 들어야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뜸이 들고 그 때가 될 때까지 나와 소통해주고 나와 관계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아마 그 손님과의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손님이 원하는 무언가를 계약하기 전까지 그 손님과의 거래가 끝난 거라고 먼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단어. 승부욕.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의 상담을 듣고서 가슴이 쓰렸는데 우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상고객, 진상부동산에게 당하고 혹시 진짜 인내력 키우겠다고 참고 계시는 않는지. 이게 왜 참아야 될까?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참으시죠?
원래 그렇게 인내력이 강하신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고객의 변심을 양보라는 단어로 덮지 말자. 왜 그러냐면요. 습관이래요. 습관이. 되게 많은 분들을 봤어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그냥 불편하기 싫어서요. 이거는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못 해드리겠지만, 하여간에 내가 정당한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의 변심을 양보라는 단어로 덮지 말자. 그런 마인드로 중개를 하시면 한 가지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정당하게 일을 했느냐, 그거부터 점검하시게 될 거라, 아마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행을 하실 때 내가 미흡한 점은 없었나, 더 잘해줄 거는 없었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공부도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렇게 당당하게 중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도 계속 준비하는, 텐션업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얘기로 꼭 계약하고 싶은, 꼭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세요.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그 생각을 하시면 꼭 해답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이 계약의 본질, 아까 박웅현 씨가 말했던 본질인 것처럼 꼭 지켜야 될 기본 틀과 부수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계약의 조건은 다 달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지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러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손님일 수도 있잖아요. 당장 어딜 가야 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인데, 당장 살 사람이 없는데 자꾸 사는 것 쪽으로, 파는 것 쪽으로만 끌고 가다 보면 시장의 흐름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돈의 규모를 전세나 월세로 맞추고, 월세로 맞췄다고 하면 나머지 일부 월세가 들어오시면 그분에게 추가적인 수입이 돼서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같이 뭔가를 하나를 팔아도 그 다음에 매수할 것이 없는, 마땅히 살만한 게 없는 시점이라고 하면 굳이 일부러 이걸 안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굳이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면 거기에 맞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자, 뭐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또 돈을 버는 것보다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공동중개 하실 때 이제 그러한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요. 고객과의 거래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없을 거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손님 위에 합리적으로 일을 했느냐, 그리고 다른 부동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공동중개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이없는 상황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단어 자존감. 부동산 중개는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주도권도 내가 갖고 계약을 해야겠죠.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수자가 법대 교수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집을 보다 말고 이 집 자기가 사겠다고, 앉아보라고, 내가 대학 교수라고, 법대 교수라고 이러고 그 집에 덜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잘 팔리지 않았던 집이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덤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선생님, 선생님 교수님인 거 너무 잘 아시니까 우선 그 부분은 계약서 쓸 때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계약은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가시죠. 저희 사무실로 가시죠. 라고 하고 나머지 상황들을 정리를 했어요.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의 주도권을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중에 계약이 다 마무리되었던 시점에 네가 뭘 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광고를 하고 우리가 손님들에게 집도 보여드리고 조건들도 맞추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손님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네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도 나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저희가 일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저희는 또한 중개보수를 받는데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주도권은 공인중개사인 내가 갖고 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무모한 자존감이 계약의 하자를 불러요. 어떤 일이냐면 아직 조건을 다 확인해 보지 않고 사장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들이 계약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건 제가 저하고 소통하신 게 없잖아요. 라고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계약을 할 때도 양쪽의 조율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계약이 진행될 때 문자로라도 문자의 내용을 가계약금을 보낼 때도 좀 정리해서 근데 이거 있어요. 문자 보내실 때 한쪽만 보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쌍방으로 보내요. 쌍방으로. 양쪽 다. 임대, 임차, 매도, 매수. 어느 쪽으로든 양쪽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안내가 되고 계약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무모한 자존감을 없애려면 내가 스스로 기초 실력을 쌓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또 자존감에 있어서 자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네 부동산 아무도 그렇게 일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오피스텔이나 다른 것들 임차인 나갔어요. 돈도 다 지불을 했고 다 받아서 나갔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 집 상태가 너무 아닌 경우 저도 옛날에 오피스텔 중개할 때 수세미 들고 가서 청소해봤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싱크대 청소도 해보고 근데 왜 자꾸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손님에게 서비스 해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왜냐면 다음 손님한테 주는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데 물건 상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일찍 청소비나 뭐 나머지 것들로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면 청소업체를 시켰는데도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인도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청소업체 부르고 아니면 청소비 누가 낼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우선은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의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청소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가서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들을 부동산은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 자꾸 너무 좁은 의미의 중개를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남이 중개야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스스로 손님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존감에서는 전문성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객들과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약마다. 그럴 때 고객이 무슨 얘기를 했어도 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내가 정확하게 안내했다라고 하면 고객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부분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내가 고민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면 그것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고 그거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임차인이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는 순간순간 그 상황에 꼭 맞게 지켜야 되는 것들만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단어
임기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너무 정말 중개라는 게 하루하루가 아주 버라이어티 아주 그냥 진짜 매번 다른 소설을 쓰는 느낌?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 그게 중개하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획일화된 사고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가끔 어느 순간 중개를 하시면서 노이즈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맞다라고 접근을 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한 걸음 물러나셔야 돼요.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답이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 떠오르지 않는 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이때 그 조언을 구할 때 본인도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주변에 저 해주시는 얘기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언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났는데 자꾸 나의 사고에 함몰되면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들리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하시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해주시는 조언에 귀 기울이시고 참고하시고 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어차피 모든 최종 해답의 결론은 본인 스스로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그것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그러한 부분에 조언을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엄청 축복이죠. 일반적인 많은 부동산들은 주변에 있는 부동산한테 잘 못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자세로 중개하자를 줄여보고, 또한 내가 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생길 때 어느 정도 폭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중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성.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안 맞는 거 아시죠?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이에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그렇다고 그 자격증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중개를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의 관점과 노하우와 그분들은 투자 경험까지 있는 손님들을 만나야 돼요. 그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금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손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들은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실력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잊어버리면 다시 공부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공부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또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중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이 배움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 상황에서 저도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막 멘붕이 걸려가지고요.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머릿속에 담으면 다음 게 와서 밀어요. 또 잘 넣어놨어. 또 밀어내요. 이 밀어내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안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아마 8월 21일 광고 중개사법 개정 때문에 많은 부동산들이 힘들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뭐 해야 되냐? 매물 없다고 한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지금도 저도 이제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매물이 없고 거래가 없을 수 있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막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건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거?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하실 수 있죠. 해야죠. 해서 내가 지금 정보를 쌓아놔야죠. 그런데 그 정보를 쌓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며칠 전부터 이제 좀 한가해졌으니
솔직히 진짜 한가해졌거든요. 한가해졌으니 지금부터는 공부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어저께 밤에도 12시까지 공부하다가 갔거든. 그런 것처럼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셔야 그 다음 단계에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도약하실 수 있으니 스스로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고 내가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발 진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다셨는데 무슨 답글을 다셨냐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거듭나시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드렸더니 거꾸로 왔어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세요? 2자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길, 왜 공인중개사 전체와 비교를 하느냐. 내 스스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노력은 해보셨냐. 내 주변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인중개사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나 스스로를 바꿔가시는 건 어떻겠냐, 이런 답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냥 노력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전문성을 키우시다 보면 아마 상가에서의 절대강자, 입주권에서의 절대강자,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절대강자, 각각 해야 될 역할이 틀리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중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만 자리를 잡게 되세요. 그거는 제가 수년 동안 저희 네오미 회원들을 보면서도 내린 결론이거든요. 절대 노력하는 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현 시점에 공부를 안 하면 효율적인 답을 못 찾아요. 손님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제시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지만 맨날 이놈의 일은 공부해야 돼 막 이러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그 시간 속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의 뇌가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전문성을 이렇게 키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본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중개업의 본질은 뭘까요? 저는 중개업에서의 본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본질을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고객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의 성사 유무가 달라질 거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방향성이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직원과의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중개업이라는 게 다 이렇게 직원이라고 하지만 각자 프리랜서의 개념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직원과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으면 내가 비우고 있는 시간 동안 그 손님이 방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나한테 불시의 일이 생겨서 갑자기 일에 진행을 내가 스스로 못하게 되는 상황에 그 직원들이 대처해 주거나 나머지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되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직원들과의 소통이 잘 일어나는 사무실은 대표가 없어도 사무실이 빡빡 잘 돌아가요. 그거는 그렇게 소통을 일으키면서 일을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매출에 1.5배, 2배, 3배 이렇게 점핑해 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중개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얘기들도 좀 나누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중개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해요. 손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회사 내부적인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까지 이어져서 하자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으로 이 중개업의 본질을 찾아가시면 어떨까.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손님들이 얻고자 하는 니즈, 방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실제 중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할 수 있다. 그게 본질이 아닐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인중개사의 본질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객이 원하는 건 정보예요, 정보. 대표님들이 그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주고 있는지, 워킹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커버하는 건 더 할 얘기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손님이 워낙에 그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의 정보를 제공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미 블로그로 많은 정보들을 했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매물 광고 위주로 블로그를 많이 하셨을 건데 8월 21일 이후로 그게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블로그 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보, 그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것들은 네오비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이미 저희 네오비 교육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네오비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본질, 그 다음 단어는 융통성, 요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칙만 고집하지 않는 자세, 유두리 있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과 원칙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게 더 좋지 않나. 아마 이 융통성이라는 건 계약 체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만 가끔 중간에 계약이 이렇게 삐그덕거릴 때 그때 더 크게 작용하는 힘이 아닐까, 이러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점 사항을 놔두고 주변의 조건들은 변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유두리 있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계약이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무조건 융통성이 아니라는 거,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솔직히. 그리고 손님들의 관계에 있어도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떻게 틀을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기본, 손님이 원하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가운데 세우고 주변의 것들을 채워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개하자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떤 거, 원칙보다는 이 손님이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긴 그 요인이 뭔지, 그분의 마음을 먼저 해석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러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입관. 저희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저 손님이 들어오면 난 저 손님이 할지 안 할지 다 안다고. 근데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때도 많죠. 정말 허름하신 분인데 알고 봤더니 몇백억 자산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고객이 그 정도 자산가인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자꾸 그냥 그분과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게 돼서 제가 밥은 샀는데 중국집에서 밥을 다 먹고 짬뽕 국물이 남았고 탕수육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집에 싸가시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면 내가 막 거품을 울 텐데 막 엄마 왜 그래, 그걸 왜 가져가 이러면서 막 그럴 텐데 그분은 먹다 남은 그 음식도 다 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엄청 큰 자본가였던 거죠. 근데 단순히 그분의 허름한 외형 뭐 이런 게 그분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로 이제 내가 손님을 판단하는 첫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입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희가 꼭 챙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손님을 첫인상으로 판단하잖아요. 거꾸로 손님은 저희의 첫인상으로 저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충 집에서 입고 있을 그런 옷을 입고 대충 사무실에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정말 피곤한 날 화장도 하기 싫고 막 머리도 어떻게 하기 싫고 막 그러면 대충 앉아 있을 때 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앉아 있는 너에게 너의 재산을 맡기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뒤통수 한 대 뜩 맞았죠. 하지만 매일매일을 그렇게 말끔하게
셋업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이 보는 나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바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외모 또한 가꾸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선입견, 선입관 어떠한 부분으로 판단할지 나도 고객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고객이 나를 판단하는 데 있음에서도 내가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첫인상으로 주지 말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중개와 관련된 8단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개업의 8단어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즐겨라, 미쳐라, 그게 정상이다. 박웅현 씨 스타일 같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기고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손님에 집중하고 이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즐기시고 미쳐서 살아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정상. 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중개업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일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은 중개업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대충 즐기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즐기고 미치실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의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지 나의 이 일에 감사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즐겨라, 미쳐라,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중개업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중개업 나름 스스로 다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물건을 의뢰해주는 손님들에게도 나 스스로 너무 당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박웅현 씨의 8단어 인생도 생각해봤지만 중개업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봤거든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고요. 저는 이 순간을 미쳐서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도 저와 똑같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아직 중개에 있어서 재미를 못 느꼈다. 별로 그렇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이 혹시 꼭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요. 미쳐보시고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정답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박웅현 씨의 8단어로 저는 중개업에 대한 8단어도 살펴봤는데요. 저의 이렇게 다른 관점이 어느 누군가 한 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의 이 생각의 공유는 더 큰 가치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는 독서지향으로 네오비 독서지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 속에서 만나고 현실 속에서 함께 어려움 나누는 그러한 네오비 독서지향이 될 거고요. 또한 저 또한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